별이 빛나는 밤을 그렸던 그 정신병원에서 그렸던 그림인데 왜 분위기가 다를까? 사연이 있거든요. 1890년 봄에 태호에게 아들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고우에게는 이제 조카인 거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예.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동생 태호에게 아들이 생긴 거잖아요. 나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 형처럼 세상을 굳건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내 아이에게 형의 이름을 물려주고자 해요. 조카 이름도 빈센트 반 고흐예요. 네, 그 조카를 위하여 그렸던 그림이 이 아몬드 블라썸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그럼 왜 이 그림을 그렸을까? 작품 속에 등장하는 아몬드 꽃의 꽃말이 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뭔가 고은은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별이 빛나는 밤도 그 정신병원 안에서 그렸던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자아분열이 시작되면은 이제 일반인의 눈으로 보지 않는 새로운 세계를 보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금 다른 화풍의 그림을 그렸던 걸까요? 아르 이후에 생레미에서의 작품은 글쎄요, 무작정 예쁘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도 있지만 좀 네.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극단적으로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 작품은 이게 과연 아름다운 그림이 맞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별로 아름답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일단 밤하늘의 별들을 보시면 네.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흔히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림 속에는 화가의 감정이 담겨져 네네. 있다. 그 흔들리는 별빛들을 보면 그 당시 고흐가 정서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지가 느껴지기도 하고, 그림 좌측편에 보시면은 나무.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어요. 사이프러스 나무의 꽃말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상징하는 사이프러스 나무가 화면 한켠에 가득 채워져 있고 뒤에 있는 그 마을 풍경보다도 더 크게 그려져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물론 다 추정이지만 고흐가 네.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꽃이 이 정도로 크게 그려져 있고 밤하늘의 별빛들이 이렇게 소용돌이치듯 흔들리는 이런 장면은 아마 고흐가 당시 불안한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이미 고흐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최소한 자신의 가슴 한켠에 죽음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 그랬을 것 아닌가라고 같아요.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그린 작품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정신병동에서 이렇게 창살에 이렇게 너머로 비치는 모습으로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밤하늘은 분명 자신의 병동에서 바라본 모습이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고흐가 사용했던 그 생폴 모졸 정신병원의 방이 그대로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보면 마을이 안 보여요. 아, 정말요? 네, 그 창문에서는 마을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아마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 속에 그려진 그 아래 마을 풍경은 고흐가 상상으로 그렸던 자신의 네덜란드의 고향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 네. 그 작품의 이름은 누가 붙여요? 화가 고흐가 붙였어요? 아니면 후세? 대부분 다 후대 사람들이 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작품들의 동시대 작품들을 제외하면은요, 그 작품 제목은 다 후대 학자들이 붙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별이 빛나는 밤은 네. 좀 후세 사람들이 잘못 붙인 것 같아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죠. 죽음이 빛나는 밤 내지는 죽음이 가까운 밤. 근데 아무래도 그 보통은 이제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에서 제목을 이제 많이 붙이거든요. 아. 근데 저기에다가 별이 빛나는 밤이 아니라 죽음이 그려진 밤 이런 식으로 붙여놓으면 아무래도 안 인기가 팔린다. 인기가 덜하겠죠? 네, 네. 미술관이니까 안 팔린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부각시키는 가장 이 그림을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제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붙이다 보니까 화가의 의도와는 다르게 제목이 붙여지는 경우들이 많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작품 해석이 달라짐에 따라서 작품 제목이 바뀌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네. 바쿠스, 술 취한 바쿠스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은 제목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요, 계속. 그러니까 왜냐하면 화가가 지은 게 아니니까. 비운의 불운의 화가였고 작품들도 다 어둡구나 이렇게 좀 오해하실까봐 네. 좀 다른 완전히 정반대의 밝은 면들이나 이런 것들 그런 그림들은 뭐가 있나요? 이거요, 이거. 아몬드 네. 나무. 네, 아몬드 블러썸.
꽃이 피는 아몬드 나무. 이 작품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땐 고가 가장 긍정적인 기운을 담아서 그렸던 그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작품은 이제 1890년 죽기 전에 이제 그렸던 작품인데 사연이 좀 있어요. 이 작품도 정신병원에서 해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빛나는 너무 다른데요? 네, 그렇죠. 네. 분위기 너무 다르죠.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별이 빛나는 밤을 그렸던 그 정신병원에서 그렸던 그림인데 왜 분위기가 다를까? 사연이 있거든요. 고를 가장 좋아했던 사람, 고가 가장 좋아했던 사람, 바로 동생 태우잖아요. 예. 형제 간의 우애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1890년 봄에 태우에게 아들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고우에게는 이제 조카인 거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예.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동생 태우에게 아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성별을 알 수가 없으니까 네. 태어나야 알잖아요. 그래서 동생 태우는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소식을 편지로 네. 정신병원에 있는 형에게 알리게 되거든요. 형,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어. 건강한 사내 아이야. 나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 형처럼 세상을 굳건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내 아이에게 형의 이름을 물려주고자 해. 조카 이름도 빈센트 반 고예요. 네. 같이 이름을. 네, 이름이 같아요. 네. 고우가 이 편지 받았을 때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정말 세상 모든 거 다 해주고 싶었어요. 네. 예. 근데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고우는 이제 그림을 팔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화가로 살면서 1프랑도 벌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지금 조카한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는, 어쩌면 조카에게 경제적으로 피해만 주는 그런 쓸모없는 삼촌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편지 받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런 얘기를 적어요. 동생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태우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나 따위의 이름을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말은 그렇게 했어도 속으로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해줄 게 없네. 근데 내가 조카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은 한 가지가 있잖아요. 바로 그림. 그래서 고우는 그 조카를 위하여 그렸던 그림이 이 아몬드 블라썸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그럼 왜 이 그림을 그렸을까? 작품 속에 등장하는 아몬드 꽃의 꽃말이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태어난 사랑스러운 나의 조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렸던 그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작품이죠. 그럼 저 그림은 조카에게 선물로 줬어요? 네. 동생 태우에게? 네. 그래서 조카 분께서 평생 소장하고 있다가 이제 국가에 기증을 했죠. 팔면 어차피 고우 이제 사오니까 조카가 엄청 부자가. 그 조카분께서 그 소장하고 있었던 그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냐하면 다 소유권이 글로 갔겠죠, 뭐. 다는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일단 고우가 한 900종 정도 그렸었지만 동생한테 팔아달라고 다 보낸 건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판매는 못했지만 주변에 선물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동생 태우에게만 보낸 게 아니라 뭐 여동생한테도 보냈었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보냈었고 워낙 많이 이제 뿌리다 보니까 동생이 가지고 있었던 작품은 대략 한 300점에서 350여 점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해요. 그리고 동생 태우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동생의 부인 고우에게는 이제 재수 씨겠죠. 요한나가 그 반고우를 세상에 알리겠노라 하면서 전시회를 꾸준하게 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작품이 팔려요. 그러면 그때가 방고 죽은 지 몇 년 정도 지났을 때? 고흐 죽고 1년 뒤부터 바로 전시회는 열려요. 이듬해부터 1년 뒤에? 네, 바로 열려요. 그리고 나서 동생 태우도 형 죽고 6개월 뒤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태우까지 죽고 나자 이제 남은 사람은 요한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수 씨가 이제 전시를 계속 열면서 작품을 상당수 어느 정도 팔았고요. 소미어 빼고 그러니까 채색화, 편의상 유화라고 할게요. 유화만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조카분이 소장하고 있었던 유화는 200여 점, 드로잉 작품은 450여 점, 그리고 태우와 고우가 주고받았던 편지 대략 한 800여 통 정도, 이걸 다 소장하고 있다가 그 죽기 10년도 안 됐죠. 60년대 말쯤에 기증하기로 결정을 했고 최종적으로 기증한 게 73년도. 이분 돌아가신 게 78년이니까 죽기 5년 전에 최종적으로 이제 기증을 전부 다 이제 결정을 하신 건데 1973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기증했어요. 한 점도 남기지 않고 다 기증했어요. 돈으로 치면은 뭐 이걸 한 몇 조 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거를 몇 조 원이라 일단은 단순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 고흐 작품은 경매장에 잘 안 나와요.
가치를 매기기가 어렵구나. 왜냐하면 이게 비싼 그림들 이제 네. 약간 이게 있잖아요. 네. 지금 경매가 기준으로 제일 비싼 그림이 대략 한 5천억 정도 되거든요. 음.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그림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살바토르 문디라고 하는 작품, 그 2017년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빈살만 왕세자가 네. 사간 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게 이제 1등이고 뭐 그다음에 빌림 드쿤이 뭐 3,300억, 2,800억,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즈 번들걸레 네. 뭐 2,300억 뭐 이 정도 이제 라인인데 10위권 안에 그 그림 없어요. 왜 없냐면 인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네. 고흐의 걸작 대부분이 국가 소유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경매장에 작품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렇겠죠. 그 습작들은 간헐적으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막 알만한 작품들, 정말 고흐의 전체 컬렉션 가운데 그래도 얘네는 100위권 안에 들겠다 네. 싶은 정도의 작품은 경매장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정도 수준의 작품이 경매장에 나온 게 34년 전이에요. 1990년 5월 뉴욕 경매장, 뉴욕 소더비 경매장이었는데 그때 가세 박사의 초상이 나왔어요. 그거는 좀 걸작으로 좀 네. 칠만하죠. 그게 당시 돈으로 1,000억에 팔렸어. 와. 34년 전 기준. 역사상 당시 기준으로는 네. 역사상 제일 비싼 그림. 어쨌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 MBN이 이제 30주년 기념으로 이제 방구 전시를 하는데 방구 작품 안 본 사람은 없잖아요. 또 네덜란드 네. 가서 직접 가서 보신 분들도 네. 많고 또 이제 국내에서도 전시도 여러 번 했는데 그런 일반 전시회와 이번 전시회는 좀 어떻게 다른 건지 이번 전시회에 오면 어떤 걸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인지. 사실 고흐 작품이 국내에 이제 꾸준하게 계속 소개가 예. 되기는 했어요. 워낙 인기가 좋은 화가이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 작품들이 올 때 고흐 작품이 한두 점 껴서 오는 경우들이 네. 많았고요. 주인공이 고흐라고 이렇게 딱 테마를 잡아서 열린 전시는 흔치 않아요. 보통 주기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는 10년에 한 번 정도씩 네. 열리는 것 같아요. 예. 고흐가 주인공이었던 이전 전시는 12년 전이었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번 전시는 12년 만에 열리는 고흐를 주인공으로 한 전시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보통 고흐 작품은 모든 시대를 망라해서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작품을 이렇게 대여를 해올 때 네. 특정 미술관과 협의를 해서 작품을 많이 가지고 오다 그렇겠죠. 보니까 그 전 시대의 작품을 망라해서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이 흔치가 않거든요. 전 세계에서 반 고흐 작품을 전 시대의 망라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암스테르담에 있는 빈센트 반 고흐 미술관,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좋아하는 크랄멜러 미술관. 그런데 이번 전시가 그 크랄멜러 미술관에서 작품들을 가지고 오거든요. 전 세계에서 고흐 작품을 두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미술관입니다. 한 100여 점 가지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작품 상당수가 다 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번 전시는 이런 면에서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흐의 일생, 일대기를 다 볼 수 있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초기 네덜란드 시기 때부터 마지막 오베르시 우아식의 작품까지 전 시대의 작품을 망라해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초창기 그 아마추어 수준의 그림을 그리던 고흐가 말년의 거장으로서 삶을 마감하는 예. 그 과정을 차례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좋죠. 그러면은 이번에 저희 MBN에서 주관하는 이 전시를 방문하시는 방문객들이 조금 전시 전에 알고 가면 좋을 만한 그런 요소 같은 게 있을까요? 이 고흐 전시 방송을 때는? 보면 돼요. 네, 방송 말고 뭔가 고흐의 뭔가 터치를 유심히 보라던가 네네. 이런 점들은 혹시 없을까요? 고흐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미술은 크게 이제 고전주의와 현대미술로 이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고전주의의 이제 기준점은 이제 1863년. 이야기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그렇다 치고, 이제 고흐는 근대 화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 그리고 수많은 알레고리들의 도상학적 의미를 담아서 그림을 그렸던 화가가 아니에요. 네. 감정을 담아낸 화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감정을 그냥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그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왔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예. 그냥은.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져야지만 이 사람이 지금 이런 결과물을 왜 만들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 맞아요. 부부 사이에도 맞아요. 그렇고 이 사람의 일대기를 알고 이 사람을 대하면, 이 사람의 삶을 우리가 알고 이 사람을 대하면 훨씬 더 이 사람과 깊게 대화를 나눌 수 있잖아요.
고흐의 작품은 그냥 보시더라도 작품에 담겨져 있는 감정을 우리가 교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작품을 보면 더 깊고 풍성하게 그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미술관에 가시기 전에 고흐 일대기 정도는 유튜브도 좋고 다큐멘터리도 좋고 드라마도 좋고 영화도 좋으니 뭐라도 좋으니 한 번은 살펴보고 가시라.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저희 제작진이 이제 좀 추첨을 통해서 이제 이 전시 티켓도 좀 드리는데 너무 이렇게 공짜만 바라지 마시고 얼마 안 비쌉니다, 그렇죠? 이 고흐 일대기를 다 볼 수 있는 작품 전시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년 만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거니까 시간들을 내셔서 네. 가족들하고 아이들을 손잡고 한번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주말에 가시면 한 2-3시간 이상 줄을 서셔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인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미리 사전에 좀 예약을 하시는 게 조금 편하시지 않을까.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